네, 안녕하세요. 역사랑 동화 시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이 1876년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개항을 한 이후로 어떻게 근대화 운동을 전개했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인데 첫 번째는 조선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에 두 번째는 급진개화파에 의해 발생을 했던 1884년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1894년부터 95년까지 전개가 되었던 가보일미개혁을 순으로 이번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은 수능 한국사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수능 한국사에서 최소 한 문제에는 나오는 개념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을 안 치더라도 수능 점수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수능 한국사를 미응시하는 순간 모든 수능 점수가 빵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한국사를 치는 만큼 이 부분들은 EBS 또는 다른 선생님 강의 아니면 지금 위에 뜨고 있을 선생님 고3 한국사 강의라도 꼭 들으시고 수업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개화 정책인데 이 개화 정책의 배경에는 아까 선생님이 언급을 했던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있거든요. 이 강화도 조약 이후 근대화 정책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이어질 대내 정책, 대외 정책과 이에 대한 반발 등등을 중심으로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대내 정책인데 첫 번째는 근대적 행정기구인 이 통리기무아문이 1880년에 설치가 되고 이 통리기무아문을 통해서 개화 정책이 총괄되고 진두지휘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81년에 창설이 되었던 신식군대이자 근대적인 군사기구인 이 별기군이 창설이 되게 됩니다. 이 별기군에는 일본인 장교를 훈련 교관으로 초빙하여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별기군을 보고 외별기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내 정책을 봤다면 두 번째는 대외 정책.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외에 파견돼서 다른 나라의 근대 문물들을 배워왔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인데 1876년과 1880년 총 두 차례에 거쳐서 파견된 이 수신사가 있습니다. 1876년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정식적이고 근대적인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었거든요. 이를 통해 서로 사절단을 교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1차 수신사에는 김기수라는 인물이 파견되고 2차 수신사에는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파견되기도 합니다.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한국사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 꼭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 다음에 일본의 1881년 이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 조사 시찰단은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파견되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봤을 때 1881년에는 이만손 등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리면서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반일 감정을 인식한 정부가 일본의 미지 유신을 답사하기 위해 이 조사 시찰단을 비밀리에 조용히 파견하기도 하고요. 또 1881년에는 중국의 영선사를 파견함으로써 중국의 양무운동을 배워오기 위해 이 사절단이 파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는 1883년 이 보빙사를 파견하게 되거든요. 그 이전 작년이었던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절단이 또 교환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민영익, 육일준 이런 사람들이 파견돼서 미국의 아서 대통령을 보고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미국의 아서 대통령이 저분은 미국의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절을 올리는 모습이 미국 신문에 실리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근대의 문물을 배워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화 정책 중에서 대외 정책까지 봤다면 이번에는 이런 개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발과 불만이 드러나게 됐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위정척사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 위정척사라는 뜻이 무엇인가 보면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겠다. 즉 지금 우리 조선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개와 노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담겨져 있거든요. 60년대에는 뭐 이항로, 기정진, 70년대에는 최익현, 80년대에는 이만선, 90년대에는 유인석, 이소홍 등등이 을미의병을 일으키기도 하니까 한국사 강의에서 꼭 보고 오시기를 바랄게요. 그 다음에 1882년에는 이모년에 있었던 군인들의 난인 이모군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이모군란이 왜 발생했는가를 보면 첫 번째로 일본의 경제 침탈에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게 되고 그 뒤에 후속 조약을 통해서 많은 쌀들이 무제한으로 일본에 수출되게 되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쌀이 부족해서 물가가 오른다든지 아니면 일반민들에 대해서 개화 정책이 추진되게 되니까 일반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둔다든지 이런 모습에 따라 도시 빈민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정책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구식군인까지 이 군란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 구식군인들이 봤을 때 원래 14개월 동안 봉급이 밀리게 됩니다. 1년 넘게 봉급이 밀리게 되니까 불만이 점점 쌓이고 있는 상태였는데 마침 1개월치 봉급을 받게 되는데 이 봉급을 열어보니까 절반이 쌀이고 절반이 모래가 섞인 주머니를 받게 되거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폭발을 하게 되고 결국 1882년 이모군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청나라 군대가 이 군란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일이었는데 정부가 청나라 군에게 헬프를 요청하게 되고 결국은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사태를 진압을 하고 해결하게 되니까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만큼 청나라의 엄청난 내정 간섭을 이때부터 받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아까 말했듯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고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총대장으로 파견되었던 사람이 위안스카이, 우리나라 말로 동그라미 3개, 원 3개가 이때 파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건상, 멜렌도르프 등등의 고문들이 파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하는 1882년에 청나라와 체결이 된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있거든요. 이게 무엇은 뜻인가 봤을 때 조선과 청나라 사이 상민, 즉 장사를 하는 사람들끼리 물이든 육지든 무역에 관한 조약이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는 청나라가 말하기를 조선은 우리의 속방이다, 즉 속해 있는 지방으로 명시를 하게 되고 이거 청나라의 허가를 받으면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 통상도 가능해진과 동시에 조선에서는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이런 양화대교의 옛 장소였던 양화진이 개항된과 동시에 치외 법권이 청나라에게 허용이 되는 불평등 조약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있고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도 조약이 체결되거든요. 이 조약이 이 제물포 조약입니다. 왜 그런가 봤을 때 이런 구식군인들 그리고 도시 빈민들이 난을 일으키게 되니까 반일 감정에 의해서 일본 공사관을 불태워버린다든지 아니면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을 죽여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때 관련자들을 처벌을 하고 또 배상금을 물어라. 그리고 공사관 건축비 내놔라.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공사관을 지키기 위한 경비병 주둔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때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이 가능하게 되면서 나중에 갑신정변의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위정척사, 이모군란 등등의 반발까지 지켜봤고 그 다음에는 갑신정변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배경에 보면 개화 세력이 이모군란 이후 분화 나뉘어지게 됩니다.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온건개화파의 주요 인물을 보면 나중에 갑오개가 관련된 김홍집 그리고 김윤식 칸이 없어서 못 적지만 어윤중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급진개화파에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이런 젊은 주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개혁 방법 또는 모델을 보면 온건개혁파는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본받아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자 주장을 하게 되고, 급진개혁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급진적으로 개화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또 이들이 어떻게 개혁을 주장했는가 보면 온건개혁파는 동도서기, 동양의 도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만 쏙 배우자 중국 양무운동의 중체서용이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진개혁파는 메이지 유신의 사상적 기반이기도 했던 이 문명개화론을 주장함으로써 서양의 도까지 가져오자 이런 서도서기의 내용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이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니까 청나라와의 외교에 관해서는 온건개혁파는 친청적인 지금 종래의 청나라와 4대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자 주장을 하게 되고, 급진개혁파는 반청, 청나라에 반대하면서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경 중에 첫 번째 개화 세력의 분화에 대해서 봤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분화가 되게 되는데 더딘 개혁에 의해서 당시 정부는 이 온건개화파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더딘 개혁에 대해 급진개혁파의 불만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급진개혁파의 입지가 약화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김옥균이 일본에 가서 개화를 위한 자금을 빌려오겠다 이런 차관 교섭을 하게 되는데, 임금님 앞에서 차관하겠습니다 했지만 교섭이 실패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김옥균이 온건개혁파 등등으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1884년부터 85년까지 청나라와 프랑스 사이에 베트남을 두고 서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청프전쟁, 다른 말로 청불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를 불이라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보고 불란서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앞글자를 따서 청불전쟁, 또 청프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의 절반이 철수하게 되거든요. 당시 청나라군이 우리나라에 3,000명가량이 있었는데 여기서 절반, 즉 1,500명이 남고 1,500명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떠난 상황이어서 이때를 기회로 잡게 되고, 또 하나는 일본 공사관에 지원이 약속이 되게 됩니다. 급진개혁과 함께. 당시 청나라의 내정 간섭과 그 힘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일본 공사관이 급진개혁파, 너희가 정변을 일으키면 우리가 지금 공사관에 경비병이 있다, 그들을 끌여서 너희를 도와줄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급진개혁파 등등이 당시 근대적인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총국 이 오픈하는 개국 축하회를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키게 되고, 이들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개혁정강 14개조를 발표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내용을 보면 청에 대한 4대 관계, 반청의 의지를 표출을 하고 문벌 폐지 등등의 신분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조세제도 개혁을 하자라고 하지만 또 청나라의 개입으로 이들의 개혁이 3일 전화로 끝내게 됩니다. 이때의 결과를 보면 1884년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한성조약이 체결되게 되고, 이에 따라 배상금이라든지 또 공사관 건축비를 지불하게 되거든요. 선생님, 여기 보면 아까 일본이 지원을 도와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배상금을 물어줍니까? 라고 의문을 갖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일본이 싹 발뺌을 하거든요. 그는 일본 공사관의 결정이었지 우리 일본 정부의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발뺌을 한과 동시에 이 갑신정변 때에 반일 감정으로 화난 사람들이 이 공사관을 불태우고 많은 일본인들을 죽였거든요. 이를 트집을 잡아서 무력으로 시위를 한 결과 결국 우리나라가 이 한성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 굴복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약 1년 뒤에 청과 일본이 이 텐진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텐진조약이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이전 제2차 아편전쟁 중간에 있었던 텐진조약, 그리고 이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조약이 체결되기도 하고, 여기 청프전쟁의 결과로 또 텐진조약이 체결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텐진조약 내용을 보면 일단 청과 일본이 잠깐만 일부 후퇴하자, 숨 좀 고르자는 뜻에서 조선에서 공동 철수를
하게 되고 대신에 청과 일본 어느 한 나라의 국가라도 조선에 출병할 때는 출병 시 서로 알려주자. 이 상호 통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텐진 조약은 나중에 청일 전쟁의 배경으로 작용되기도 하니까 이때 아시고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갑신정변 3일 천하에 봤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신분제 등등이 폐지되는 갑오 일미개혁을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본이 경복궁을 기습적으로 불법 점령하는 사건이 1894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청일 전쟁이 1894년에 발발하게 되고 이때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갑오 을미개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1, 2차 갑오 개혁은 1894년에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왕실과 정부가 분리되게 됩니다. 왕족은 국가 일에 참여하지 마라. 약간 좀 간섭하지 마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고 근대적인 내각제 김홍집이 정치팀을 꾸려서 계획을 추진하는 김홍직 내각이 추진됨에 따라 근대적 내각제가 수립이 되게 되고 조세제도 합리화 그리고 과부의 제가 허용 조혼 금지 등등 각종 폐습이 타파된 것 동시에 이때 드디어 우리나라의 신분제가 사라지게 되고 노비제도 폐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1895년에는 을미개혁 이 추진되게 되거든요. 이때 1896년부터 그 이전 음력을 사용하는 체제에서 태양력을 채용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의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이 실시되기도 합니다. 이 태양력 채용 일본에서도 나중에 가서 배울 건데 일본은 태양력을 1873년에 채용을 하니까 이 부분도 비교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자, 이제 갑오 을미개혁의 결과를 볼게요. 을미개혁 직전에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때를 을미사변이라고 하는데 이때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해서 을미의병이 유인석, 이송 등등에 의해서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와이프 명성황후가 시해된 등등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자기 거처를 옮기게 되거든요. 이 사건을 1896년에 아관팍천이라고 합니다. 당시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앞글자를 따서 러시아 공산으로 갔다 이 뜻이거든요. 이 아관파천의 결과를 보면 먼저 개혁이 중단됩니다. 이제 고종이 갔기 때문에 반일 감정에 화가 된 사람들이 김홍집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커피 가비차탕 먹고 있으니까 공사 베베르가 전하 이거 승인 좀라고 하면서 이권을 내밀게 되면 고종도 눈치 보기 때문에 이권을 오케이 해주거든요. 이때 최혜국 대후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다고? 그럼 우리도 아이스크림 사달라 이런 거에 따라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게 되고 나중에 독립협회까지 이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조선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아시아 각국의 근대 국가를 위한 수립을 위한 노력 등등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